다음은 그 영기준 예산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개념입니다. 배경으로는 영기준 예산 제도는 전통적인 예산 운영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고와 운영 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봐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기존 사업의 예산은 인정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엄밀한 사정을 해서 기존 사업 예산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식으로 예산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영기준 예산 제도는 기존 사업,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엄밀히 분석해서 그 사업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1977년 4월 각 부처의 장에게 영기준 예산을 적용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연방정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인 조지아 주지사 시절에 이미 영기준 예산 제도를 이용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피르에 의해서 1970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에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회계연도 1983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 제도를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영기준 예산 제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미국의 관리예산처에서 내린 개념은, 영기준 예산 제도는 예산 요구와 사업 계획 시에 모든 사업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관리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피르는 영기준 예산 제도는 새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사업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모든 정부 사업을 매번 정당화하는 체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영기준 예산 제도는 목표, 방법, 재원을 재평가하여 정부가 이전에 수행하여 온 것과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피터 사란트는 영기준 예산 제도는 기획, 예산, 분석 과정을 상호 연결하는 기법이다. 이것은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능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 제도는 모든 사업과 활동들의 성과, 수준과 예산 수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신축적인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준 예산 제도는 새로운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대안을 작성하고 그 대안들에 대한 비용 편익, 사업 수준 등을 설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산 운영의 관리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기준 예산 제도의 절차를 살펴보면, 영기준 예산 제도의 예산 운영 절차는 기획, 영기준 예산 편성, 평가, 예산 집행 계획 등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영기준 예산 제도의 특징적 요소는 영기준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기준 예산 편성은 예산 운영 단위의 선정, 단위 사업 분석표의 작성, 단위 사업 분석표의 순위 결정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예산 운영 단위의 결정 부분입니다. 예산 운영 단위라는 것은 예산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나 관리자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정도의 단일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운영 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좌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단위가 예산 운영의 이 단위가 되는 경우는 사업이 예산 운영 단위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예산 운영 단위가 조직 단위일 수도 있고 사업 단위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예산 운영 단위가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처 수준에서는 부처의 조직과 사업을 보면 장관이 있다 그런다면 이제 국 수준이 있고,
그리고 밑에 과 수준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그 사업 수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 수준의 사업 구조를 보면 과에서 이제 그 밑에 하위 그 사업이 따르게 되고, 그 하위 사업별로 활동 수준의 이런 활동들이 전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준 예산제도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축성이 예산 운영 단위에서도 발견되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예산 운영 단위는 각 행정조직의 사정에 맞추어서 기능, 사업, 활동 요소, 국, 처, 과, 예산 지출 단위, 품목별 분류체계, 기능별 분류체계, 재원별 등으로 분류하여 어느 한 분류체계에서의 동일 수준의 요소로 예산 운영 단위를 결정하여도 되게 됩니다. 다만 각 예산 운영 단위가 조직의 목표와 연관되어야 되고, 예산 결정과 관계된 의사 전달이 용이하고 유의미한 의사결정의 대상이었는가 그 여부를 고려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 분석표의 작성입니다. 단위사업 분석표는 특정 활동을 관리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활동을 기술하여 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이 문서에는 여러 활동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세 번째 성과 측정 방법, 네 번째 행동 대안, 다섯 번째 비용과 편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 분석표를 작성하면서 중요한 점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때 대안은 동일한 기능에 대한 노력 수준이 상이한 것들로서 중복이 없이 노력 수준에 따라서 증가된 것만 수준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사업 분석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안이 결정되면 이에 대한 예산, 활동, 성과 수준에 따라서 각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고, 후자는 선택된 수단을 지원할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대안은 최소 수준, 현행 수준, 증가된 수준 등으로 나뉩니다. 현행 수준은 사업으로 본 현행 수준과 금액으로 본 현행 수준으로 다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표에서 보면 최소 수준, 그 현행 수준, 증가 수준을 놓고 볼 때 최소 수준의 목적과 활동을 병원 유지로 놓고 보고 예산 증가분이 2천만 원이라고 보면, 현행 수준은 보호 및 치료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서 2천만 원이 증가돼서 누적은 4천만 원이 되고, 증가 수준으로 볼 때는 거기에 시설 개선을 더해서 시설 개선 예산 증가분 6천만 원을 더했을 때 누적 예산이 1억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위 사업 분석표의 작성 과정은 첫 번째로 예산 편성 지침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경기 전망과 사업 운영에 관한 그 전제를 정하고, 이것은 기관장의 목표와 기획 방침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예산 요구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중앙예산기관과 부처예산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 사정의 기준이 되고, 예산 요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각 예산 운영 단위의 단위 사업 분석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비용입니다.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때 봉급, 수당, 활동비 등은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를 검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된다 하면 하겠습니다. 셋째로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대안을 구상하고, 각각의 사업 대안에 대해서 감액 수준, 최소 수준, 현행 수준, 증액 수준 등
노력 수준을 달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 번째 과정에서 비용 편익 분석과 같은 방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선정된 대안에 기초해서 단위 사업 분석표를 작성하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한 예산 운영 단위가 감액 수준, 최소 수준, 현행 수준, 증액 수준 등의 단위 사업 분석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것 가운데 하나가 선정되는 것이므로 매 단위 사업 분석표에는 대안이 선정되지 않을 때 초래되는 결과를 기술해야 됩니다. 단위 사업 분석표를 여기 참고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 분석표의 순위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 가나다라고 하는 4개의 국이 각각의 3개 단위 사업 분석표를 제출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시장은 가 A, 가 B, 가 C, 나 A, 나 B, 나 C 등 12개 단위 사업 분석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이 이 12개의 분석표를 뒤에 나타나는 표 12-7A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용 재원이 6억 원이라고 하면 7순위까지의 단위 분석표가 선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국의 예산은 12-7B와 같이 되는데 요거는 뒷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위별로 해서 예산 증가분과 누계분 이런 식으로 1순위서부터 12순위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선정된 것이 가국에서는 1순위인 가 A가 선정이 됐고 여기서 예산 증가분은 100이 되고 그 다음에 나국에서는 3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나 A, 나 B, 나 C가 전부 다 선정되고 이 다국에서는 다 A 하나만 선정되고 라국에서는 2개가 선정됐는데 라 A, 라 B가 이렇게 선정된 이렇게 해서 7개가 선정돼서 총 액이 정해지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예산 증대가 억제되고 예산 운영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고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다한 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새로운 사업 제안이 곤란하고 장기적 목표가 경시되기가 쉽고 점증적 형태가 존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 성과관리 예산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개념입니다. 배경은 선진국들이 예산 팽창과 적자의 누적, 예산 낭비와 비능률을 경험하면서 정부를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선진국들의 대응 노력은 예산 개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중앙의 재정 통제를 강화하면서 부처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부처가 재정 운영에 주민에 대한 영향, 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재무관리 혁신, 카나다의 장관 권한의 책임성 강화 혁신, 호주의 재정 통제 분권화 추진, 덴마크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예산 운영, 스웨덴의 3개년 예산 운영 제도 등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과 측정과 예산 과정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노력과 성과 보고 운동,
오스본과 게블러가 성공 사례를 보고한 것. 1970년대 후반부터 정교한 성과 지향적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던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이 성공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연방 수준에서 1990년 제정된 수석 재무관법과 엘고의 보고서, 이러한 것들은 결과지향 예산 제도의 필요성과 정부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위의 흐름을 받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책학에서 발달한 공공선택론과 관리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이론은 모두 능률과 생산성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과관리를 중시하는 예산제도가 Budgeting for Results, Result Oriented Budgeting, Performance Based Budgeting, 퍼포먼스 버지팅 등의 명칭으로 다양하게 발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요약해보면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인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면서 정부는 정부의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려는 노력으로 성과지향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보면 미 의회가 정부 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을 1993년에 제정함으로써 새롭게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연방정부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미국 정부 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 제2절에 나타나 있는데, 사업 결과에 대해서 연방정부 기관들이 책임을 체계적으로 지도록 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연방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킨다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설정, 그 목적에 대한 사업 성과의 측정, 사업의 진척에 대한 공개적 보고 등에 관한 일련의 시범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 성과 개혁을 추진한다. 결과, 서비스 질, 고객 만족 등의 새로운 관심을 촉진시킴으로써 연방 사업 효과성과 공공 책임을 증진한다. 연방정부의 관리자들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들에게 사업 결과와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을 개선하도록 연방정부 관리자들을 돕는다. 법률로 정한 목적의 달성에 대한 그리고 연방정부 사업 및 지출의 상대적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의사결정을 증진한다. 연방정부의 내부 관리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미국 정부의 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시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정부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완화, 성과 개혁의 추진, 효과성과 책임성의 강조, 전략계획과 서비스 전달의 개선, 의회의 성과 정보를 제공, 내부 관리 향상 등을 위해서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예산 제도를 도입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논의되는 성과관리 예산 제도와 1950년대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구분하지 않는다. 둘째로는 1990년대 성과관리 예산 제도는 그 이전 제도를 발전시킨 것이다. 셋째로 성과관리 예산 제도는 성과주의 예산 제도와는 다른 제도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1990년대 성과관리 예산 제도를 미국 예산관리처의 주장에 따라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예산 제도를 발전시켜 재정립한 예산 제도라고 보고자 합니다. 1950년대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성과 예산 제도로, 그리고 1990년대 예산 제도를
성과관리예산제도로 칭해서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용어가 보편화돼서 1950년대의 제도를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그리고 1990년대 제도를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한글로 풀어서 사업별 성과관리 예산 제도가 되는데, 이것을 줄여서 성과관리 예산 제도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1999년에 정부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정부는 처음에는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4년에는 성과관리제도라는 명칭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사용하였고, 지방정부는 사업예산제도라는 명칭으로 2008년에 전면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을 보면 프로그램 예산 작성 지침이 이미 제시되어 있었고, 이 제시된 프로그램 체제에 따라서 2007년도 예산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체제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안 작성 지침에도 그대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부터 적용되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살펴보면 미국 관리예산처에서 정의 내린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성과 목적과 성과의 목적 수준을 달성하는 데 드는 원가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예산제도다. 일반적으로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전략 목적을 관련 장기적 성과 목적, 연차 성과 목적과 그리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된 사업의 원가와 연계시키는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조이스는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정부 재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결과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제도이다. 즉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집행, 평가 등 예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성과 정보가 사용되는 제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멜커스와 월로비, 그리고 켈리와 리븐바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록 하고, 이상을 간단하게 정의해 보면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등의 예산 과정에 성과 정보를 사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정의하면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처의 사명, 목적, 세부 목적 등을 고려해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별로 성과 목표치와 그것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연계하는 계량적 자료를 제시하는 성과관리와 예산 운영을 통합하려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구현하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전략계획서, 연간 성과계획서, 사업성과보고서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각 기관이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입각해서 연간 성과계획을 세우고, 이 과정이 예산 편성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것을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서 사업 성과 보고서로 작성되어서 설정된 성과 목표와 달성된 실제 사업 성과를 비교해서 각 기관이 사업을 능률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하였는지 그 여부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 성과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는 투입과 산출과 예산 또는 목표와 결과와 예산과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수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예산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것을 수치로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 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요 요소를 알아보면 전략기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정부 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 306절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관리예산처장과 의회에 전략기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기획서에는 각 기관의 임무, 목적과 하위 목적, 그리고 그것들에 연관된 결과, 세 번째는 목표와 하위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서술, 기관의 운영과 과정, 기능, 기술, 목표와 하위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력, 자금, 정보, 기타 여타 자원들에 대한 서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계획서는 제출되는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최소 5개년 계획을 포함해야 하고 적어도 매 3년마다 보완 수정돼야 됩니다. 전략계획서와 성과계획서는 일치하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간 성과계획서입니다. 예산관리처장은 기관의 장에게 예산에 나타난 사업활동을 포괄하는 연간 성과계획서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 계획서에는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 활동에 의해서 달성되는 성과 수준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계획서에서 목표들은 객관적이고 계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과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운영 과정, 과학기술 등과 인력, 자본, 정보 등의 기타 자원들을 간략하게 서술해야 됩니다. 각 사업 활동의 산출, 서비스 수준, 그리고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될 성과 지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계획서에는 실제 달성할 수 있는 사업 결과와 계획으로 설정한 성과 목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해야 됩니다. 측정된 값들을 확인하고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방법들도 또한 서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통부의 2000년 성과계획서를 요약해서 그 표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성과 보고서입니다. 기관의 장은 이전 회계연도 사업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평가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관리예산처 회람을 보면 연방정부 직원들이 전략계획서나 사업성과보고서 등을 외산 의회에 제출할 때 의회 해당 위원회와 상의하고, 또 사업의 효율성 평가 도구인 파트 프로그램 어세스먼트 레이팅 툴을 이용해서 얻은 자료 등을 제시할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평가 도구의 개념은 개별 사업의 관리와 성과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부처와 관리예산처는 파트를 이용해서 사업의 목적, 설계, 기획, 관리, 결과, 책임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정하게 됩니다. 부처는 평가 결과를 이용해서 사업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서 파트는 달라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는 4개 분야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업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야. 두 번째로는 전략기획을 평가하고 부처가 각 사업에 대한 결과지향적인 연차 목적과 장기 목적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분야. 세 번째로는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포함하여 부처의 사업 관리를 평가하는 분야. 네 번째로는 각 사업들이 정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분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 수준으로서는 효과적, 다소 효과적, 보통, 비효과적 이렇게 해서 네 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 되는데 평가한 결과는 관리예산처 홈페이지 또는 그 government를 통해서 사업별로 그리고 부처별로 사업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이용에 대한 논의 부분으로는 파트를 통한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혹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평가 시스템인 파트는 부시 대통령 때 제도화되었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 폐지되었습니다. 한국형 파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명칭을 재정사업 자율평가 K파트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제도의 장단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예산 과정에서 성과 정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증진과 책임 행정의 구현, 그리고 예산 편성과 심의의 합리화,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도구, 관리자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우리가 들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성과 관련 예산 제도와 마찬가지로 성과 측정이 곤란하고 사업원가 산정이 곤란하고 목표와 사업의 연계가 곤란하고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와 책임성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치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제도를 표로 이렇게 비교를 해놨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우리나라 예산개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개혁에 대한 연구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개혁과 성과관리 예산제도 부분에서 한국의 예산개혁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준해서 쭉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정리했으니까 이걸 읽어보시고요.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 개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원인을 찾아보면 1997년도 IMF 외환위기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선진국의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폭넓게 채택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재정 위험에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도입 필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추진 체계를 보면 1998년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 자문위원회에서 먼저 그것을 추진 체계가 구성된 바가 있고 2000년도와 2003년도에 걸쳐서는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런 개혁의 추진체계가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의 도입 추진은 김대중 정부의 성과예산제도로 도입이 추진되었고 노무현 정부의 성과관리제도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제도화는 2006년 9월 국회가 국가재정법을 확정함으로써
제도화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표로 설명하였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운영과 평가 부분인데,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운영에서 성과관리 과정과 예산 과정의 일정에 대해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OECD에서 한국은 2011, 12, 16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구비해서 예산평가에 연계하고 있는 국가로서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 성과관리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성과관리 제도와 총리실의 자체평가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 개혁 특징은 IMF 외환위기 같은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추진체계가 김대중 정부 시절엔 집권화되어 있고 개혁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추진되었다.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9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증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제도의 운영을 평가하였다. 한국의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한 바가 있다. 한국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 개혁은 행정부가 주도한 바가 있다. 이런 것들이 개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1절에서는 예산개혁을 예산제도의 뜻, 예산개혁의 특징, 예산개혁의 지향과 접근법, 예산개혁의 대체적인 흐름으로 나눠 설명을 하였고, 2절에서는 품목별, 성과주의 예산, 기획예산, 연기준 예산, 성과관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였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지 않고 지나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와 지금 여기 제가 제공하는 참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숙지하시고 부족한 것들은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참고 문헌들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